아이고 참. 이제 말은 이렇게 해놓고 쓰는 건 알아서 잘 쓰세요. 이번에 광주 가서 연설한 게 유튜브에 있어요. 예. 그거 못 보셨죠? 못 봤어요. 좀 볼만해요. 한 15분짜리 편집하고 있는데 옛날보다 좀 나아.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예, 말씀하세요. 네, 오프터 레코드 아니고 온더 레코드는 상관없어요. 뭐 제가 누구라고만 말씀 안 드리겠고 이거 한번 벗어볼까요? 네, 한번 춥지 않나? 네, 괜찮아요. 내가 좀 그래도 저 손님들 위해서 서비스 한번 해야지.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죠. 아, 괜찮습니다. 네. 알아서 정리를 탁월하게 하실 거니까. 예. 정치 사적으로는 2002년 새천년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에 민주계 단일 정당, 그러니까 유일한 민주계 단일 정당으로 그 과거 범 DJ 세력 또는 범민주당의 법통을 이으려는 세력이 출범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현재 야권 재편 국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가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보여서 안철수 의원의 그 신당이 출범을 했다가 정체성 때문에 주춤하고 세 번째 국면으로 소위 범호남 또는 범 DJ 세력의 결집이 최근에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범 DJ 세력 또는 범호남 정치 세력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민주계와 열린우리당계로 나뉘죠. 민주계와 열린우리당계로 나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계와 열린우리당계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야권 재편에 있어서 새로운 관심 지대로 등장한 범호남 세력의 향배를 놓고 열린우리당계의 한 축이던 천정배 의원이 이제 안철수 의원에 결합했기 때문에 이 실제로 호남 또는 범 DJ 세력 또는 민주계를 잇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마지막 어떤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요약하면 역사적으로는 민주계 유일 정당의 탄생이고 그 다음에 현재의 야권 재편의 정치 지형상으로는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당 또는 쉽게 얘기하면 천정배 안철수 천정배 당과의 사이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범호남 민주계 세력의 선택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야권 통합의 원칙은 저는 첫째는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야당의 문제는 정체성의 혼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성과 정체성. 그러니까 이 1955년 민주당으로부터 이어지는 민주개혁 세력의 역사성과 그 다음에 중도개혁 세력으로서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패권 청산이죠.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친노 패권주의가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패권 청산을 하고 그 패권 청산을 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다른 작은 소패권의 창출로 이어지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는 당원 주권 원칙의 확립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는 친노냐 비노냐 또는 주류냐 비주류냐 이런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 한 그것을 미봉하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원 주권 원칙, 즉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당 지도부를 뽑는 원칙이 확립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제1야당이 지도부를 뽑을 때마다
룰을 바꾸고 룰 변경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대선 후보를 뽑을 때마다 시민 참여라는 명분으로 모바일 논란, 최근에는 안심번호 논란까지 계속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야당의 문제도 해결되고 정당 민주주의도 확립된다 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주장하고요. 하나를 더 한다면 정책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혁신 하는데 사람을만을 바꾸거나 아니면 당명만을 자꾸 바꾸거나 하는 그런 표피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내놔야 한다. 라는 저는 네 가지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권 통합의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어떤 원칙을 토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특성상 물밑 토론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오늘 천정배 안철수 통합에서 보여지듯이 갑자기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나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좀 생뚱맞은 이런 방식은 결국 부작용이 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을 놓고 토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야당의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만에 국한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모든 문제의 본질은 야당 바로 세우기입니다. 됐어. 갖다 놔도 돼. 모든 문제의 본질은 야당 바로 세우기이기 때문에 야당의 힘의 근원인 호남부터 정리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거기서 그 노선을 확인받는다고 할까요? 이것을 명료하게 하는 것은 일의 순서상 불가피한 첫 단추라고 봅니다. 첫 단추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몇 년간 야당 혼란의 이유 가운데에는 호남을 오히려 정치의 중심에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야당의 기반인 호남에서의 어떤 정치적 동력을 살리지 못한 것이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호남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은 현 시점에서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현재의 문제점 자체가 호남 정치를 제대로 못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호남 정치는 호남에만 국한하는 호남 자민연식 정치가 아니라 호남 정치의 본질은 개혁 정치이고 또 호남 정치를 제대로 세운다는 것은 정당 정치, 정당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운다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호남 정치 복원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과거의 호남 정치 복원은 호남의 표를 받아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필요한 호남 정치 복원은 이제는 호남이 민주화의 동력에서 한 단계 더 가서 이 저성장 시대에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돼서 달리 얘기하면 호남의 지지를 받는 것에 그치는 정치가 아니라 호남의 경제를 복원해서 호남 민중에게 보답하는 정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오히려 호남을 너무 덜 강조하고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제 천정배 안철수 통합에서의 문제점은 원칙과 신뢰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원칙과 신뢰가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통합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천정배, 정동영, 박주선의 3자 연대는 그 이전에 광범하게 논의되고 추진되던 범호남 세력 연대에 함께 논의를 해오던 세력들이
조직들을 자체 세력들의 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사실 그 자체가 원칙과 신뢰가 무너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합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3자 연대 자체를 천정배 의원은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에게 전화해서 그런 적 없다, 그런 것이 합의가 제대로 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박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자면 3자연대 자체가 원칙과 신뢰가 무너진 어설픈 합의였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따라서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두 번이나, 즉 범호남연대도 무시하고 또 그렇게 잘못된 3자연대도 또 무시하고 오늘의 전격 통합으로 간 천정배 의원의 어떤 문제점, 원칙과 신뢰에 대한 문제점은 뭐 당연히 지적돼야 맞겠죠. 일단 그렇게 하고요.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는 아까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의사를 표현했고, 또 언론 보도에도 이미 천정배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정배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천정배 안철수 통합, 즉 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 하는 문제를 우선 먼저 박주선 의원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보면서 서로 대화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보면서 대화. 중통,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중통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이외의 세력이 하나로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범호남 세력이 소통합, 안철수까지 포함되면 중통합, 더불어민주당까지 포함되면 총선 전이든 후든 대통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거기서 안철수 의원과의 통합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와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은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박준영 지사의 신민당과 통합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하기 전에도 또 지금도 저희가 갖고 있는 일관된 원칙은,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사와 가치와 당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 상대가 누구이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상대가 누구이건 저희는 그 원칙 하나만 갖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원칙대로 전체가 하나가 되던, 아니면 2파전이 되건 3파전이 되건, 그것이 호남이건 비호남이건 상관없이 저희는 그 원칙 하나를 지키고 간다. 일부에서 민주당이 시작할 때 당명으로 뭐 알박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당명만 우리가 내놓으면 정치적인 이익이 보장되면 거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겠죠. 그런 거래를 제안받은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수차 그런 얘기를 해왔고, 그러나 저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것을 거부해 왔고요. 앞으로도 일관되게 그 원칙은 지킬 겁니다.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갑니다. 민주당의 원칙, 민주당의 비전, 민주당의 정책과 동의하면 함께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가거나 연대하는 것입니다. 네, 오프 더 레코드 아니고 온 더 레코드는 상관없어요. 뭐 제가 누구라고만 말씀 안 드리겠고, 다양한 경로, 책임 있는 경로로 들어왔었고요. 심지어 그쪽에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 개정을 하기 불과 하루 이틀 전까지도. 근데 하루 이틀 전까지도 다양한 뭐 제의도 있고, 저희가 원하는 것이 뭔가 묻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일관되게 그랬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 없다. 민주당의 역사와 당명과 가치를 지키는 것, 정 원하면 저는 새정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정 원하면 새정년을 해체하고 민주당에 들어오면 끝나는 문제죠. 예. 그 외에 다른 해법은 없습니다. 예.
민주당의 당헌 당규 자체가 1년 반 전에 만들어질 때 제가 그때 당헌 당규와 정강 정책을 조언을 했는데 민주당의 당명을 바꾸거나 또는 당명을 개정하는 통합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정체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정치가 맨날 당명을 바꾸는 이딴 행태 자체가 이제는 그만 끝나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그리고 정당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총선 결과에 심지어 민주당의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민주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을 지키고 가면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는 최초의 100년 정당.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100년 정당을 주장하고 한 1년, 2년 갔나요? 이 민주당은 최초의 100년 정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툭하면 당명 바꾸는 이거를 끝내는 것 자체가 정치개혁의 아주 중요한 과제다. 그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만 제가 보태면 아마 보완이 될 거예요. 물론 정당의 당헌 당규라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총의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죠. 그야말로 이것이 이 취지에 맞춰서 꼭 필요한 일이다 하면 그때 전당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이 당원들의 취지 자체가 애초에 여기에 당원이나 또는 지도부가 나 꼭 국회의원 되겠다. 또는 국회의원 되는데 이걸 어떤 지렛대로 쓰겠다. 이렇게 출발한 사람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따지면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동참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통합이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 이름 안 쓰고 만주당으로 가겠다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난 현실 정치에 민주당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 만주당을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굳이 선택을 한다면 한 번은 이 민주당을 떠나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고, 제 원칙을 지킨다면 그것은 현실 정치에서는 아주 어려운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는 걸 감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그런 건 모든 걸 생각하고 제가 감수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책임을 져야죠. 통합이 되고 안 되고는 제 출마 여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제가 민주당에 참여할 때 저는 출마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니고 불출마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별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우선 민주당 살리기를 통한 야당 바로 세우기가 제 관심사고 과제고 사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출마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출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자꾸 누가 뭐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제가 나 몰라 그러면 그게 지금도 안 정하면 어떡하냐 이러는데 방법이 없는데 뭐 그걸 어떻게 정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적어도 일단락이 돼야죠. 현재의 이런 어떤 최소한의 전열 정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정치를 쉬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이상 떠났던 국회에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이죠. 그러나 아직은 제가 꼭 출마하겠다? 어떻게 출마하겠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남사스러운 상황이죠. 네. 남사스러운 상황이죠. 그냥. 굉장히 유동적이다 아직은. 그러니까 그걸 논의할 바탕 자체가 아직 만들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이 당을 살려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혁신은 정책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영입, 무슨 뭐 통합, 깜짝쇼 이런 것보다 정책 혁신이에요. 그 정치의 본령은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죠. DJ의 계승 얘기하는데 DJ 정치는 한마디로 정책을 내세웠던 정치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저는 정치공학적 정치에 신물이 난 사람입니다. 그걸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정책과 어젠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은 다른 어떤 여야의 정치 세력보다 저는 잘 준비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에 뉴노멀 추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노멀 추진단. 그게 제가 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총선 및 대선을 겨냥한 정책 단위이기도 한데 거기서 이 뉴노멀이라는 것은 최근에 소위 저성장 시대, 미국에서는 뉴노멀, 중국에서는 신창타이라고 부르는 미국에서는 뉴노멀, 중국에서는 신창타이, 시진핑 주석이 신상태죠. 신상태. 한자로 신상태라고 부르는, 미국에서는 새로운 정상이라고 부르는, 네, 새로운 어떤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그 뉴노멀 추진단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현재 5가지의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노멀은 이제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것이 필요한데, 첫째는 저성장 시대의 대안으로 저비용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비용 사회를 만든다. 이것은 뭐와 다르냐면 여권의 70년대식의 연장인 부채주도 성장 전략과 다르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 등이 제기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다릅니다. 부채주도 성장, 70년대식 성장론의 문제점은 이미 아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은 이것을 야권이나 진보 세력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유럽의 임금주도 성장론을 변형한 것인데, 우선 임금주도 성장론을 변형한 것이고, 내용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줘서 소비를 증진하고 그것으로 내수를 촉진한다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에요. 근데 그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은, 첫째는 한국에서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둘째, 현재 한국에서의 문제는 약간의 임금 인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주거비와 교육비 같은 생활 부담의 가중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돈 5만 원, 10만 원 올려줘봤자 해결이 안 됩니다. 현재의 사교육과 주거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말만 하고 야당이 전혀 실천하고 있지는 않아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득주도 성장론은 저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장하는 저비용 사회는 뭐냐? 우선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예를 들어 월소득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인 가족에서 두 사람이 벌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벌면 일단 잠자리는 따뜻하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왔다 갔다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비용 사회로 사회 자체를 전환하는 게 첫째인데, 거기에 핵심 과제들이 뭐냐? 사교육 철폐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공비용 인하예요. 지금 민간 시장에서는 가격이 파괴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 중국집에 요새는 길거리에 몇천 원짜리, 그러니까 보통 중국집보다 싼 짜장면, 또 길거리에 가면 무슨 싼 커피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커피가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민간은 이렇게 적응하는데 공공 부분은 간접세나 공공비용을 막 올려요. 솔직히 얘기하면 담배세도 부당하게 올린 거고요. 그러니까 담배세 부당하게 올린 거고, 유류값, 기름값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인하 안 하고 있는 거고, 유류세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지하철 요금 같은 거 사실 지방정부에서 그냥 서울시 같은 데 마구 올려버리잖아요. 막 팍팍팍 올리고. 그 다음에 주부들 쓰레기 봉투값 같은 것도 그냥 팍팍 올립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첫째, 일단 깎아줘야 돼. 일단 더 올리지 않아야 돼. 이 저비용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첫째 정책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구체적인 것들 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제시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새만금 신경제수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오래 가도 그냥 저비용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장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 누구도 그냥 그럴싸한 말만 하지 실질적인 성장의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지는 않아요. 안철수 의원이 공정성장 얘기하고 정은찬 총리가 동반성장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기회를 주자라는 것 또는 시장 질서를 좋게 하자는 것이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건 그 자체로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새만금 신경제수도, 즉 이제 사실상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새만금이 서해안 시대, 그리고 중국의 내수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40년 된 영남 중심의 중공업 벨트 시대의 종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새로운 창조 경제에 진짜 실험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장을 하나 열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새만금 신경제 수도인데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으로서 행정적으로는 그 규제를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서 규제를 제로화하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그 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꿔주고 대통령실에 새만금 전담 비서관을 두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새만금의 땅을 외국 기업에 파는 매각 방식인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투기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서 임대 방식으로 중국의 특구처럼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임대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규제 제로를 실현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규제가 없는 건 기업만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미래 세대가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주거 부담 없이. 즉 주거비와 교육비에서 해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교육비에서. 그러려면 사실상 새만금에 거의 준사회주의 수준의 저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준사회주의? 예. 그러려면 완벽한 공공주택, 공공보육을 실현해야 됩니다. 거기는. 그것을 위해서 아까 제가 제기했던 재원 조달 방안들을 두고 매각 방식이 아니라 공유 임대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대한민국과 호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산업화 시대는 끝났고 다음은 혁신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새만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호남 정치보다 호남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비용 상생 정치입니다. 저비용 상생 정치라는 거는 저희가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을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제기했던 정치개혁안이 뭐가 있어요, 사실.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 거하고 공천 폐지 2개밖에 없어요. 다 무의미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특별히 내놓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국회의원의 세비를 실제로 중산층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둘째, 보좌관들의 숫자를 대폭 줄인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북유럽처럼 거의 보좌관을 없애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셋째, 당장 비례대표들의 보좌관은 지역구의원의 보좌관보다 더 줄여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왜? 지역구의원들이 지금 보좌관의 일정 수를 지역구 관리에 쓰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숫자는 빼야 돼요. 근데 지금 전문가라고 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례대표를 시켜놓으니까 다음번에 지역구 가려고 자기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지역구에 배치시키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비용 절감이에요. 상생은 뭐냐? 이런 겁니다. 싸움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돼요. 당장 저는 자리부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 지금 자리가 당별로 돼 있어요. 이건 싸움 대형입니다. 패싸움 대형.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의총은 자기네끼리 하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그냥 오손도손 의논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역구별로 앉으면 끝나요. 국회 본회의장을 지역구별로 앉으면
영호남행 같은 경우는 집중되겠지만 대부분 그냥 섞여 앉게 돼요. 이런 예가 없느냐? 있어요. 스웨덴이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재보선 같은 것도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재보궐선거. 재보궐. 지금 한 달에 200억씩 들어요.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재보궐선거의 문제점은 쓸데없는 돈 들죠. 네. 재보궐선거 때마다 매번 전략공천 논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재보궐선거를 어떻게 없애느냐? 2위가 승계하면 끝납니다. 지금 선거법상에 보전하기로 돼 있는 기준인 15% 이상 정도 받았으면 1등이 법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2위가 승계하면 끝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민주당을 선택하시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첫째는 저는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정책을 갖고 고민하고 그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당에는 역사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라는 건 참 소중한 겁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도 소중한 거죠. 민주당의 이름 빼놓고 뭐 있어 이렇게 물으신다면 왜 우리 선조들은 이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창씨 개명에 맞서서 목숨을 던졌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왜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민주당 이름을 어떻게든 써보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그 역사, 가치, 애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담기려는, 그런 것을 지키려는 정신이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주당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민주당은 지금 약하잖아요. 원의 정당 아닙니까? 딴 정당들은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을 키워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민주당을 살려주는 것이 문재인 대표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가 선대위원장이 됐는데 저 당이 5.18 묘소에 가서 당 지도부가 제대로 참배를 할 수 있는 당입니까? 국보위 논란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이승만 국부론으로 정체성 논란을 빚었는데 과연 정말 야당의 뿌리를 잇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까? 미약하지만 적어도 역사의 뿌리를 이으려는 그런 원칙이 분명하고, 그리고 가상하게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제대로 살도록 하는 것은 야당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소금 또는 겨자씨처럼 이건 지켜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김민석이가 이뻐서가 아니고 김민석이가 미워도 민주당은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 또는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깃발이 반드시 이번 총선을 거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2002년 후보 단일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에 제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당시의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복당을 했었습니다. 새천년 탈당 후? 그러니까 2002년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성명서에 명료하게 썼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이루고 실제로 약속한 대로 복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에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고, 또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인 어떤 선거에서 꼭 이겨야 된다는 목표에만 제가 빠졌던 점에 대해서 반성도 했고, 아마 지금까지 수십 차례 이상 반성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가 저를 비판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 가장 그때의 문제점은 오로지 승리지상주의였다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성찰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때의 후보 단일화 노선이 없었다면 노무현 정권이 탄생할 수 없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후단협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후단협에 참여한 적이 없다. 후단협의 멤버가 아니었어요. 당시 상대적으로 당내 보수 그룹이었던 후단협에 참여한 적이 없고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2002년 서울시장 낙선 이후에 정치 자체를 떠나 있다가 후보 단일화를 바라는 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무현 후보가 그것을 거부하고 네.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 자체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해도 이회창 후보에게 질 것 같다라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회창 후보에게 정권을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후보 단일화를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당내의 보수파인 후단협이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직계인 동교동이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저는 당시 학생운동 출신이면서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명을 받으면서 새천년 민주당 창당 작업부터 시작해서 당내의 아주 핵심적인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과정에서 김근태 의원, 저, 그리고 또 한 명 공개할 수 없는 현재 한 의원 이렇게 셋이 논의를 해서 누가 할 것인가를 토론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김근태 선배가 못하게 되면서 제가 한 겁니다. 이것은 그때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어떤 분이 현재도 증언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지철의 파동이 있었죠. 그 지지철의 파동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자서전에서 그 지지철의 파동의 이유는 본인은 몰랐었지만 단상에 당시의 유세차 단상의 마지막까지 노무현, 정몽준 두 사람만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합의가 깨지면서 정몽준 후보 측이 반발하면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것을 노무현 후보 자신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몽준 후보 입장에서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자서전에 보면 김민석에 대한 평가에서도 김민석의 당시 행동은 적어도 후보 단일화를 해야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충정이었을 것인데 또 그 판단이 합리적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김민석 자신은 아주 어렵게 됐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긴 얘기를 짧게 한다면 저는 2002년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그리고 누차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반성을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 승리지상주의의 정치공황에 빠졌던 것을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정치공학적인 정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시작된 일관되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후보 단일화와 민주 대연합 노선, 후보 단일화와 민주 대연합 노선, 대연합 노선.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에 기초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아니고 그 누구라도 몸을 던지지 않았다면 저는 당시의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받아야 할 정치적 형벌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으나 이미 10여 년 이상 저는 정치적 낭인으로서 그 기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꼭 정치적 복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또 그런 집착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없었다면 복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저는 제가 실무 작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새천년 민주당에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새천년 민주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가 맡았던 일들은 새천년 민주당 창당, 노무현 후보를 탄생시킨 국민경선 디자인, 그리고 실질적인 후보 단일화, 그 이후에 2010년 지방선거 승리,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유일한 야당 승리죠. 그때 제가 선거 총괄, 이런 몇 번의 과정 속에서 비교적 야당의 큰 국면에 관여해 왔는데, 운명처럼 야당이 혼란 속에서 다시 민주당을 지켜야 하는 일이 제 앞에 와서 제가 고민 끝에 이건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을 지키는 것이 저 개인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될지 옥죄하는 것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2002년의 일 때문에 저를 비판하거나 하는 분들께는 죄송하고, 그리고 저는 그것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배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열하면 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 분열하면 지는 게 아니고 야당은 이미 졌습니다. 이미 야당이다. 네. 그리고 져 왔습니다. 분열하지 않고 이 모양의 야당 그대로, 심지어 거기에 진보정당을 포함한 야권연대까지 해서도 지난 10년 동안 졌습니다. 오늘 현재의 야당도 그렇습니다. 이 제1야당이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도 참패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선거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박하지 않은 야당, 스스로 혁명하지 않는 야당, 패권주의에 빠진 야당은 이것은 애물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호하게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분열이 아닌 해쳐 모여이고 자기 혁명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야당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우리는 이 강을 건너는 도전을 해야 한다. 주역에 보면 섭대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섭대천. 큰 강을 건넌다는 건데 반드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고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강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대로 가면 안전하게 다 강에 빠져서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강에 뛰어들어서 이걸 헤쳐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야당 바로 세우기이고, 저는 솔직히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을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이대로 가면 어차피 지는데 이렇게 않고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몸부림을 치면 지금보다는 낫거나 아니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참. 이제 말은 이렇게 해놓고 쓰는 건 알아서 잘 쓰세요.